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오픈합니다. 자, 에디트 그룹, 맨 위에 여기만 복사. 자, 컨트롤 C, 그 다음에 닫아놓고 컨트롤 V.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자, 이동하기, 그리고 푸시 앤 풀. 그러면 난간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난간 만들어 보시죠. 이제 여기 또 그려야 되는데요. 여기만. 자, 라인 한번 클릭하고 쭉 중심점까지 클릭. 자, 아크 중심, 그 다음 미드 포인트에서 90도. 자, 그럼 여기 이제 지워도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마디가 있죠? 라인. 자, 한번 클릭하고 쭉 중심점까지 클릭. 아크 중심, 미드 포인트에서 90도. 그 다음 이레이즈, 선을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연결할 때는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이렇게 끝점으로 가면 안 돼요. 끝점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선이 삐뚤어진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요만큼 차이가 납니다. 선이 삐뚤어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선이 조금 삐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선만 트리플 클릭, 그리고 웨일드. 자, 선을 이렇게 그려 보시죠. 자, 그 다음엔 난간봉을 그려야죠. 자, 라인 하나 그리고 서클, 그리고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아니다, 얘는 밖으로 빼서 보도록 하죠. 자, 트리플 클릭했는데 절반밖에 안 나왔네요. 그죠? 자, 푸시 앤 풀 마저 절반 올리고, 그 다음 트리플 클릭, 메이크 컴포넌트. 이번엔 그룹이 아니죠. 자, 이때 난간이라고 하고 셋 컴포넌트 엑시스 밑으로 돌려서 중심점 X방향, Y방향. 자, 크리에이트. 자, 만들어 보시죠. 여러분들도. 그 다음 보시면 경로 선택하고, 그 다음 패스 카피, 그리고 클릭. 이때 반드시 숫자 넣으셔야 돼요. 300. 그래야 이렇게 쭉 복사가 일어납니다. 자, 나머지 다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나머지는 복사입니다. 복사. 곱하기 2. 그러면 이와 같이 왼쪽은 완성이 됐네요. 자,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전부 그려 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정면 됐고요. 우측면도 똑같아요. 우측면도 똑같이 작업하시는데 다만 요 3층만 조금 다릅니다. 3층은 자, 에디트 그룹 하셔서 바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테이블 재봅니다. 자, 100mm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100mm를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만 여기 턱이 여기 단이 져 있죠? 네. 자,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인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자, 똑같이 라인을 그리고요. 여기는 분해하고 트리플 클릭하면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이 돼요. 자, 여기도 필요 없는 것도 다시 지워버립니다. 다시 불러와야 돼요. 트리플 클릭, 그 다음에 웨일드 다시 한번 선택하고 패스 카피, 그러면 쭉 복제된 거 보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얘를 복사해서 붙여도 좋고 아니면 그대로 쭉 끌고 오셔도 좋습니다. 다만 요 끝에가 100mm 잖아요. 모서리를 100mm 복사,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끝에까지 마감하면 3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2층 다른 데는 다 그리는 방법 똑같은데 3층만큼은 이렇게 난간이 여기까지 돌아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해 보시죠. 자, 이제는 이제 뒤에 배경을 좀 깔아 봐야 됩니다. 보통 이 뒤에 배경 까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는 포토샵에서 배경을 만드는 겁니다. 포토샵에서 합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근데 우리는 포토샵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임포트, 그 다음에 스케치업 폴더에 가면 조감도, 이거 조감도 아니네. 맞는데? 네. PNG.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도를 몇 개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파일들, 그러니까 보통 네이버나 혹은 다음에 들어가면 혹은 구글에 들어가면 지도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로 놓고 임포트, 그러면 지도가 이렇게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지도를 밑에다 까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지도를 이렇게 까는 거죠. 자, 로테이트 원점, 자, 이렇게요. 그러면 지도를 이렇게 깔아 놓으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얼추 비슷하게만 놓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태그를 만듭니다. 배경.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아파트예요. 대충 따라 그리면 돼요. 얘네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요. 다시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만히 계산을 해봅니다. 자, 아파트를 몇 층까지 올려야 할까요? 요즘은 고층 아파트니까 한 20층? 한 18층? 네? 자, 18층까지 올릴 건데 한 층은 3,000으로 계산합니다. 3m로요. 그러니까 54,000mm 정도로 올리면 됩니다. 자, 푸시앤풀 54,000. 그러면 올라간 거 보이시죠? 이때 여기다가 밑으로 누굴 그릴 거냐면 여기 선만 복사하시면 돼요. 선만, 라인만. 자,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제일 아래까지 나누기 18. 그러면 18층 쭉 나눠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푸시앤풀로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이라고 하면 한 1500 정도 허리 높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난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뒤집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간 위에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정도의 높이. 그 다음에 난간턱이 옵셋 대략 150mm. 그 다음 푸시앤풀 1200. 그러면 건물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도 만들어 줍니다. 라인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아요. 대략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4,000. 그러면 어떤가요? 멀리서 보면 아파트처럼 보이나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 상태에서 끝나지 마시고 질감을 부여해 주세요. 자, 그냥 투명한 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색상을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잿빛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오파시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파시티가 뭐냐면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이게 100%면 사물이 불투명하고 0%면 사물이 투명해집니다. 그럼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투명이요. 자, 얘를 여기다 줘보죠. 반투명하게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반투명하게. 자, 그 다음에 복사. 한 8개만. 위치는 안 맞아도 좋아요. 어차피 배경이니까 이렇게 배경으로 들어올 거니까 배경으로 아파트가 모습이 들어오면 자, 어떤가요? 배경으로 그럴싸한가요? 한 줄 더 넣죠. 자, 그 다음에 약간 어긋나게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충분한가요? 배경으로서?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의 배경들이 또 있겠죠. 이 뒤에 똑같이 따라 그립니다.
자, 얘네들은 5층, 아니 5층, 535 한 15,000원 정도, 15,000 정도 되네요. 자, 똑같이 테두리만 복제를 합니다. 나누기 5.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칸은 푸시앤풀로 한 1500, 1800. 자, 옵셋 150. 자, 푸시앤풀 1500.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자리, 자, 한 4000.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똑같이 질감 부여.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배경을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봤을 때 뒤에 배경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작동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제일 먼저 엔진이라고 있죠? CPU, CUDA, RTX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은 CPU로 렌더링 하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모델링을 했고 얘를 가지고 실사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계산을 CPU로 할 거냐 아니면 RTX는 그래픽 카드에 있는 GPU로 계산을 할 거냐, 이 차이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둘 다 쓰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CPU하고 GPU의 사용 방법은 이래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CPU는 다량의 폭탄과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폭격을 나가요. 그러면 폭탄을 막 때려 붙잖아요. 그건 CPU래요. 근데 GPU는 한 방이랍니다. 핵폭탄처럼 이렇게 한 방에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GPU는 전체를 다 한 번에 렌더링해요. 그리고 한 번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렌더링하는 동안 뭐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딱 어느 순간 갑자기 렌더링 결과물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CPU로 계산하면 이게 부분 그러니까 CPU가 가지고 있는 코어 개수대로 계속 부분을 렌더링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CPU나 GPU나 속도는 뭐 비슷하긴 하지만은 CPU로 보면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볼 수 있고 조금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CPU를 사용하게 되면 CPU가 조금 사용하기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GPU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런 거 쓰는 거고, 우리는 CPU를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프로그레시브는 뭐냐면 지금 체크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화면 전체를 순차적으로 렌더링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브젝트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조도를 계산하고 그림자를 계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쭉 렌더링 해오는 겁니다. 근데 얘를 끄고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빨라요. 얘를 끄면 그 오른편에 보시면 여기 버켓 사이즈 있죠. 요 버켓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영역들을 이렇게 쭉 다 렌더링을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렌더링 하는 것도 여기 보시면 주전자가 4개가 여기 2개 있죠. 요 화살표 없는 주전자 쓰셔야 됩니다. 얘는 인터랙티브 렌더라고 해서 계속 렌더링이 떠 있어요. 렌더링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쓰지 마시고 화살표가 없는 주전자를 누르시면 렌더링 계산이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전체적인 렌더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모난 버켓들 돌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요게 CPU의 코어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제 컴퓨터에 있는 CPU 코어 개수예요. 여러분들 렌더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만한 그 버켓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렌더링 할 건데, CPU마다 그 코어의 개수가 다르죠. 어떤 건 코어 2 쿼드, 어떤 건 뭐 코어 2, 뭐 어떤 건 코어 2 옥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거에 따라서 렌더링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겁니다. 이거 GPU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이제 GPU 방식입니다. 그 되게 큰 네모난 버킷들 보이시죠? 이제 저걸로 렌더링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가만히 있어요. 다가 계산 끝나면 딱 보여줘요. 만약에 여기 CUDA로 놓으면 이제 둘 다 나와요. 버켓이 두 종류 버켓이 다 나와요. CPU 버켓하고 GPU 버켓 둘 다 나와요. 이렇게 여기 CPU 버켓, 그 다음 여기 GPU 버켓 둘 다 나와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막 다 계산하고 다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디노이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이즈요. 이거 언제 생기냐면 빛이 부족하면 조그만 점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걸 노이즈라고 부르는데, 얘를 켜게 되면은 스케치업이 여기 나와 있는 V-Ray라든지 혹은 여기 엔비디아 GI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AI라든지 이 방식을 가지고 노이즈를 지워줍니다. 노이즈를 지워주고 자기네들이 계산을 다시 해서 덮어 쓰게 해주는 겁니다. 요 노이저, 그러니까 디노이저를 켜놓으면 퀄리티가 조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발생할 이유가 없죠.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글지글한 거 있죠. 요런 게 이제 노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계산하고 나간 이 부분을 보면 점들이 쭉 박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걸 노이즈라고 해요. 렌더링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 노이즈를 제거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렌더링 끝나고 나면 항상 이 디노이저를 체크해 주시고, 그러니까 디노이저를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렌더링을 하시면 좋습니다. 평소에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평소에는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언제 하냐면 마지막 렌더 할 때요. 최종 렌더링 할 때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디노이저를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카메라가 내려갑니다. 근데 이 카메라는 안 써요. 여기 있는 거 안 써요. 이거 안 써요. 그럼 특히 여기 타입 보시면, 여기 타입 보시면 스탠다드가 있고 VR 스피어컬 파노라마가 있고 큐브맵이 있습니다. 이거 가상현실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상현실로 렌더링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VR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피어컬이 있고, 그러니까 구 모양으로 렌더링해서 이렇게 싹 감싸주는 겁니다. 그리고 큐브맵이라고 해서 육면체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리 가상현실을 만드는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가상현실이에요. 그 다음 스테레오는 여러분들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빨간색 파란색 안경 끼고 입체 영상 보신 적 있나요? 그게 스테레오입니다. 근데 여기는 빨간색 파란색은 아니고 이거는 편광이라고 합니다. 편광경 쓰고서 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필요 없어요. 익스포저라고 해서 요즘 새로 나온 방식이죠. 밝기를 조절하는 거. 숫자가 커지면 밝아지고 숫자가 작아지면 어두워지고. 네. 요거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익스포저를 안 써요. 그럼 누구 쓰느냐면, 오른편에 가면 여기 카메라 파라미터라고 있습니다. 얘를 쓰셔야 돼요. 이 필름 센시티비티는 뭐냐면 필름의 감도입니다. 이 필름의 감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미지의 퀄리티는 밝게 나옵니다. 밝게 나오는 거예요.
이 ISO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미지는 어둡게 나옵니다. 자, 보시죠. 이거 답답해서 못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죠. 자, 렉탱글 8000 콤마 5000 아니 다시 5000 콤마 8000 푸시앤풀 3000 가운데 지우고, 자, 여기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렌더링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기본값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점들 막 여기 안 보이는구나. 어디가 들어가야 되나? 이거 너무 어두운데. 자, 일단 이 상태라고 보시죠. 자, 제가 절반만 이렇게 3분의 1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ISO 값을 50으로 줄였습니다. ISO 값은 이 필름 감도는 빛에 얼마만큼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그 얘기예요. 빛의 입자가 하나가 들어왔을 때 50개가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둡게 나옵니다. 지금 오른쪽이 100, 왼쪽이 50. 자, 다시 한번 볼까요? 200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빛의 입자가 하나 들어오면 200개의 입자가 반응합니다. 어떤가요? 밝기가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필름 감도입니다. 이 필름 감도를 가지고 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어퍼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F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조리개 값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리개,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조리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셔터를 누르게 되면 조리개가 이렇게 쫙 열리게 됩니다. 셔터 떼면 조리개가 다시 닫혀요. 그래서 카메라 안으로 빛의 양을 얼마만큼 들어가게 할 것인가 조절하는 게 바로 저 어퍼처, 즉 F 넘버인데, 이 값이 이렇게 됩니다. 값이 두 개예요. 1이 있고 1.2가 있고, 1이 완전히 개방한 겁니다. 1이, 저 숫자 1이 완전 개방이에요. 조리개를 다 개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배로 갑니다. 2, 2.4, 4, 4.8, 8, 그 다음 10, 16, 그 다음 32,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리개를 닫는 거예요. 조리개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8입니다. 똑같이 200이고 8인데 제가 4로 열었습니다. 아니 8이니까 제가 16으로 닫았습니다. 여기가 어둡게 나올 거예요. 자,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16으로 숫자를 높였는데 거꾸로 어두워졌어요. 왜냐하면 적게 열은 거예요. 1이 완전 개방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요. 얘를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자, 조리개를 열어보죠. 8이었으니까 한 2.4만큼 열어보죠. 많이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2.4 아니고 4로 바꿔볼까요? 그럼 어떤가요? 계속 밝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퍼처는 조리개입니다. 조리개를 열고 닫고 하는 거고. 자, 다시 보시죠. 셔터 스피드가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필름 앞에 셔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셔터 누르잖아요. 이거 말고, 이건 스위치고 필름 앞에 셔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열어서 이렇게 빛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셔터예요. 이 셔터는
셔터분의 여기 나와 있는 숫자분의 1초입니다. 즉 기본값은 그러니까 300분의 1초 동안 셔터를 열고 닫는다는 뜻입니다. 300분의 1초 안에 셔터를 열고 닫아요. 자,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제가 얘를 1000분의 1초로 고쳤습니다. 1000분의 1초면 굉장히 찰나적이죠? 그러면 그 찰나적으로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둡게 나옵니다. 자, 보이시나요? 2000분의 1초로 바꿔볼까요?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자, 3000분의 1초. 얘 때문에 그래요. 자,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볼까요? 이번에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볼게요. 자, 셔터 스피드를 300이었으니까 제가 100으로 바꿔봤습니다. 밝게 나오는 거 밝게 계산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카메라 파라미터입니다. 수동 카메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V-Ray나 아니면 이런 스케치업 혹은 3D 맥스 다루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수동 카메라를 다루실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그 DSLR이라고 하는 수동 카메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얘예요.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난 도저히 이거 가지고 모르겠어. 난 이거 가지고 통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익스포셜 밸류에 오토 값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밝기를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빛이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밝게 맞춰줘요. 이 오토 값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칼라 바란스 같은 거 있죠? 이거 오토 눌러버리면 이렇게 적당한 밝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 조리개 값이라는 게요, 원래 조리개 값이 빛의 밝기도 조절하지만 어떤 것도 되냐면 실제 카메라에서는 아웃포커싱 효과를 조리개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조리개를 열어주면 아웃포커싱이 일어나고요, 닫아주면 아웃포커싱이 안 일어나요. 맞나? 거꾸로 됐나? 하여튼 이 조리개를 가지고 아웃포커싱 효과를 만들거든요. 근데 스케치업에서는 스케치업이 아니라 V-Ray에서는 저 조리개 값 가지고 아웃포커싱 효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아웃포커싱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죠. 제가 원을 그려봤습니다. 100mm 푸시앤풀 2400 트리플 클릭, 자, 메이크 그룹 2000mm 간격으로 5개, 그 다음에 복사 5000mm. 너무 멀다. 다시. 자, 이렇게 놨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아웃포커싱 효과를 주고 싶어요. 그때 쓰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뎁스 오브 필드입니다. 뎁스 오브 필드가 아웃포커싱이에요. 자, 체크해 놓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바로 이렇게 항목이 나옵니다. 포커스 디스턴스가 있고 디포커스가 있습니다. 디포커스 값을 제가 많이 늘려줬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로부터 200mm 떨어져 있는 곳에 포커싱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아이콘 있죠, 요 눈 모양으로 생긴 이 아이콘을 누르고 디포커스, 그러니까 포커스가 맺혀질 위치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바뀌게 돼요. 자, 렌더링, 디포커스, 그러니까 아웃포커싱 일어난 거 보이시나요? 이게 뎁스 오브 필드입니다. 이 흐림 정도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디포커스 값이에요. 이 값을 더 낮추면 아웃포커싱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거죠. 아웃포커싱이 살짝 들어가고, 이 값이 높아지면 아웃포커싱이
엄청 세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요. 디포커스, 그러니까 뎁스 오브 필드가 아웃 포커싱 효과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아웃 포커싱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렌더 아웃풋이요. 최종 결과물로 우리가 렌더링해서 예를 들어서 A4로 출력하고 싶어요. 혹은 A3로 출력하고 싶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이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이즈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계산하시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A4에다가 출력을 하고 싶어요. A4 사이즈. A4 종이에 출력하고 싶어요. A4는 297mm에 210, 210mm입니다. 여기에 10배 하시면 돼요. 이렇게 10배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10배를 하시면 얼추 맞아요. 정확하게 맞지는 않고 얼추 맞습니다. 요거는 포토샵을 띄워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포토샵에서 띄울 때 프린트 A4 그러면 실제 사이즈가 얼마로 잡히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3508에 실제 사이즈가 3508에 2480 이 정도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대략 이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얘는 300dpi라고 하는 해상도를 얻을 수 있고 얘는 대략 한 280dpi 정도 해상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하기 위한 기본 해상도가 300dpi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300dpi인데 10배를 하게 되면 대략 280dpi, 270dpi 요 선 어디쯤 잡히게 돼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올드 유저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출력하고 요즘들은 이렇게들 많이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띄워가지고 이 사이즈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3508mm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3508mm를 출력해 주세요. 이때 가로 세로 비율은 16대 9입니다 라고 적어 놓은 거죠. 4대 3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이 정도가 돼야 A4 사이즈로 출력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처럼 나오게 됩니다. 자, 297 이렇게 놓으면 대략 한 270 dpi 정도 280 dpi 정도 요 정도 잡히게 돼요. 반드시 여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걸리는 게 바로 요 세이브 이미지입니다. 세이브 이미지는 뭐냐면 렌더링 끝나면 자동으로 저장해 주세요. 조금 아까 보셨잖아요. 렌더링 하는 동안 컴퓨터 다운되는 거 그죠? 우리가 렌더링 다 해놓고 이거 저장해야지 그러는 순간 휙 꺼져 버립니다. 메모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다가 세이브 이미지 걸어 놓는 겁니다. 렌더링 끝나면 자동으로 저장해줘 이렇게요. 그럼 렌더링 타임이 얼마나 걸릴까요? 5분? 10분? 더 걸릴 수 있어요. 6시간씩이요. 그래서 저녁에 렌더링 걸어놓고 퇴근합니다. 집에 갔다가 출근해서 렌더링 확인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지키고 있다가 6시간 뒤에 저장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예요. 렌더링 끝나면 자동 저장. 그럼 아침에 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다 저장해, 그러니까 끄고 컴퓨터 끄고 한번 리부팅하고 그 다음 렌더링 된 결과물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세이브 패스는 경로입니다. 어디다 저장할 건지 얘를 누르면 이렇게 경로가 나와요. 어디다 저장할 건지. 그래서 여기까지 딱 경로 지정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경로 지정까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요. 경로 지정하고 파일 종류도 지정해 주시고, 제가 파일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8비트 포맷, 그 다음 16비트 포맷, 24비트 포맷, 32비트 포맷. PNG가 32비트 포맷입니다. 최대 24비트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8비트가 더 붙은 것은 투명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PNG는 색상 정보 24비트와 투명도 8비트 해서 최대 32비트로 저장이 됩니다. 도대체 뭔 얘기를 하나. 8비트면 색상 정보가 256개밖에 저장이 안 돼요. 256개밖에 저장 안 됩니다.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8비트면 256개 저장할 수 있어요. 색상 정보 256개밖에 저장이 안 됩니다. 여기 16비트면 대략 64,000개 정도 저장할 수 있어요. 24비트면은요 1600만 개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2의 8승이란 뜻입니다. 2의 8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8비트라고 하는 겁니다. 16비트라고 하는 건 2의 16승이란 뜻입니다. (2의 16승이란 뜻이고 24비트라는 건 2의 24승이란 뜻입니다. 근데 2의 32승, 다시 말하면 32비트가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이거 곱하기 2의 8승, 색상 정보 2의 24승에 투명도 2의 8승입니다. 투명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파일이 GIF 파일이 여기에 해당돼요. 여러분들 GIF 파일 써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녀요. 이 GIF 파일이 256개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게 JPG 파일이에요. 64,000개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장한 거 최종 렌더링 그러니까 출력할 때 JPG로 놓으면 퀄리티가 조금 떨어집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TIF 파일하고 그 다음 BMP 파일이요. 이게 여기에 해당해요. 특히 이 TIF 파일 어디서 쓰냐면 휴대폰이나 DSLR 카메라에서 많이 씁니다. 얘는요 TJ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타가라는 파일하고 그 다음에 PNG 파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PNG 파일 쓰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environment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environment의 GI 값은 켜주셔야 돼요. 이 GI 값이 뭐냐면 빛의 여기 형광등 있잖아요. 여기서 빛의 입자가 나오겠죠, 그죠? 빛의 입자가 나와서 이런 사물에 부딪혀서 빛이 튕겨 나간단 말이에요. 이때 튕겨 나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세컨더리 레이라고 합니다.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약자로 여기 보시면 프라이머리 레이하고 세컨더리 레이라고 되어 있죠. 광원에서 나온 입자, 빛의 입자를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하고 사물에 부딪혀서 튕겨 나간 빛의 입자를 세컨더리 레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의 밝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컨더리 레이의 밝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밝게 계산할 거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올리면 점점 밝아져요.
이 값이 없으면 세컨더리 레이를 계산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반드시 이거 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트리얼 오버리드하고 수험은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는 쓰지 않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퀄리티가 있네요. 왼쪽에도 퀄리티가 있고 오른쪽에도 퀄리티가 있습니다. 이 왼쪽의 퀄리티가 지금 미디엄으로 잡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미디엄을 쓰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미디엄을 쓰는데, 만약에 내가 출력하기 위해서 렌더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얘를 고쳐주세요. 하이 플러스로. 그럼 여기 보이시나요? 노이즈 리밋이 0.05로 바뀐 거. 미디엄으로 놓으면 0.04밖에 안 됩니다. 이 노이즈 리밋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디노이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까만색 입자들이 찍힌다 그랬어요. 광원, 즉 빛이 모자르면 어둑어둑해지는 부분에 점들이 이렇게 막 찍혀요. 그 점들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들의 크기를 내가 제한을 주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 값을 낮춰봅니다. 로우로 놓습니다. 그러면 노이즈의 크기가 0.1mm, 아니 0.1, 미디엄으로 놓으면 0.04.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쓰냐면, 이 노이즈 값을 0.01로 놓고 쓰시면 노이즈가 확 잡혀버립니다. 이 디노이저를 쓰지 않더라도 노이즈가 많이 잡혀요. 나중에 이제 렌더링 할 때는 이거 하이로 놓으면 이거보다 더 작아지니까 그때는 문제되진 않습니다. 얘는 버켓 사이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하고 맥시멈 서브 디바이스라는 거 나오죠. 얘네들이 품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고품질로 할 거냐. 여기 바꿔보시면 최대 100으로 나오죠. 품질이 좋아지고 나빠지고에 대한 정도입니다. 서브 디바이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품질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안티알래싱 필터로 넘어가죠. 안티알래싱 필터는 모자이크예요. 렌더링한 결과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쭉 확대해 놓고 들어가면 이렇게 모자이크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계단일 경우 이렇게 모자이크, 아니 안티알리아싱이 없으면 얘가 이렇게 계단으로 나오게 돼요. 그게 되게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단을 없애주는 걸 안티알리아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수학자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 눈엔 티가 안 나요. 이거 바꿔봤자 티가 안 나요. 유일하게 티가 나는 게 누구냐면 이 캐물롬입니다. 이게 왜 티가 나냐면 얘네들 중에 가장 선명하고 또렷한 경계가 캐물롬이에요. 그래서 내가 렌더링을 했을 때 부드러운 분위기라면 그냥 냅두시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선명한 이미지를 원해요. 경계가 선명한 걸 원해요. 그러면 여기 캐물롬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계가 선명한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프라이머리 레이, 세컨더리 레이. 빛을 계산하는 방식이 원래 4개예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스케치업에 3개만 들어왔습니다. 가장 사실감 있게 계산하는 게 라이트 캐시입니다. 가장 사실감 있는 게 라이트 캐시예요. 무슨 얘기? 라이트 캐시는 어떻게 조절하냐면 빛에서 입자가 나오잖아요. 얘가 광량이라 그러죠. 그 빛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물이랑 부딪힐 때 이 광량이 퍼져나가요. 이렇게 쭉 퍼져나갑니다. 그걸 밝기로 계산하는 게 라이트 캐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밝기를 인식하는 건 이렇게 인식을 해요. 빛이 나와요. 부딪혀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광량이 에너지, 빛의 에너지가 이렇게 쭉 퍼져나갑니다. 우리 눈엔 그게 밝기로 보이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끊임없이 나오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입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너무 많으면 렌더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작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렌더링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얼룩덜룩해져요. 이렇게 동그란 게 얼룩덜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 라이트 캐시는 프라이머리에 못 써요. 세컨드리만 씁니다. 이렇게요. 세컨드리에 라이트 캐시를 쓰고 프라이머리에 브라우트 포스하고 이리디언스 맵하고 두 가지를 쓰는 거죠. 이 두 개 중에 누가 조금 더 사실적이냐 그러면 브라우트 포스가 조금 더 사실적입니다. 차이가 뭐냐 그러면 브라우트 포스는 애초에 조명의 위치를 먼저 찾아요. 조명의 위치를 찾아서 삼각함수로 현재 조도를 계산합니다. 그게 브라우트 포스예요. 브라우트 포스는 렌더링 할 때 아예 조명의 위치를 찾아서 현재 조도를 다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렌더링 해요. 이게 브라우트 포스고, 이리디언스는 뭐냐면 일단 렌더링은 쭉 해요. 일단 사물에 대한 정보를 다 가져와서 렌더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명의 위치를 거꾸로 찾아가요. 그래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여긴 조금 더 밝고 여긴 조금 어둡고 이렇게 보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디언스 맵이 렌더링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리디언스 맵을 씁니다. 가장 사실감 있는 건 브라우트 포스가 맞아요. 그래서 기본값이 사실감 있는 브라우트 포스하고 라이트 캐시가 기본값인데, 렌더링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려고 이리디언스 맵하고 라이트 캐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리디언스 맵으로 놓으면 이렇게 옵션 항목들이 나오는데 역시 품질이에요. 얘네들은 그 조도에 대한 품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여기 조절하면 나와요. 여기를 조절하면 함께 이렇게 조절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이로 놓으면 되고, 네, 그렇게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긴 특별히 손댈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정도만 바꿔주실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보시면 여기 조절자 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 요 아래 어디 갔나? 여기 있다.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게 나옵니다. 얘를 켜시면 틈새 있죠. 틈새에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그 그림자의 크기와 그림자의 어둡기 정도입니다. 얘를 넣으면 윤곽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틈새 부분이 조금 더 뚜렷해져요. 그래서 윤곽을 조금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요건 그때그때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실 수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적당히 찾아서 쓰시면 되겠고, 참고로 그냥 여기 컨투어 정도, 요 컨투어를 활성화시키면 전체가 다 뭐로 나오냐면 렌더링 크기, 전체가 다 툰 렌더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이 컨투어라는 항목은 툰 렌더예요. 툰 렌더. 근데 이런 거 여기다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자, 보시죠. 이거는 거기다 쓸 필요는 없지만, 자요. 5000 콤마 8000 2400 지우고 제가 여기다가 기둥을 하나 넣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렌더링 할 때 제대로 안 보이죠? 이런 거 바로 요럴 때
얘만 투명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재질에서요. 이거 재질에서 쓰는 겁니다. 한번 설명한 것 같긴 한데 그때 이 매테리얼에서도 툰 오버리드가 있었습니다. 자, 오파시티만 낮추고 다시 렌더. 컨투어를 끄고 여기만 들어가나요? 투명하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맞는데 오파시티 맞고 맞는데 아 여기 베이스 머티리얼 따로 있구나. 다시요. 베이스 머티리얼 하나 더 주죠. 얘가 제너릭을 가져오면 되고요. 제너릭은 리플렉션에서 자, 다시 렌더. 투명해져라. 투명해져. 안 투명해지네. 뭐지?